안녕하십니까? 나의 어르신 벗들이여. 저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이 세월을 지나며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어떻게 낯선 사람처럼 같은 식탁에 마주 앉게 되는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거대한 배신이나 극적인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아주 흔하며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에서. 저는 오래전 한 노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과묵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 곁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오래 공들여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끓이는 찌개는 왜 항상 이 맛이냐고. 비웃는 것도 아니었고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작은 손짓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내는 다시는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남편은 그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을 더 살았지만 그 식탁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평생 함께한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돌이켜본 적 없는 말을 무심코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말에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그 아픔을 혼자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잎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나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힘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오랜 시간 말의 상처를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놓아버립니다. 소리도 없이, 극적인 이별도 없이 그냥 내면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영적 자살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화가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부부 관계의 5가지 진실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의 삶이 가르쳐준 것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쓰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채널에 등불을 하나 켜두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에게 했던 말 중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하나를 천천히 적어보십시오. 그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의 존엄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확인하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당신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절반만 맞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때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서 사랑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서먹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가장 깊어졌을 때 찾아오는 완성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래전 90을 훌쩍 넘긴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분은 낡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내분이 가장 그리우실 때가 언제냐고.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그 저녁들이 제일 그립다고.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간들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분이 그리워하는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존재가 만들어내던 침묵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침묵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왜 말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서 침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식어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만들어진 말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위한 말, 형식을 채우기 위한 소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 소음 속에서 진짜 마음은 오히려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웅이는 새어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공허한 목소리뿐입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만큼이나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강물은 항상 소리를 내며 흐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수면 위로 요란하게 튀는 것은 얕은 물살이고 말없이 흐르는 깊은 물이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화려한 말로 꾸며진 관계보다 서로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빛나는 고독, 즉 홀로이도에 충만한 내면의 상태가 부부 각자에게 깃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말을 줄이고 침묵을 나눌 수 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운기를 지켜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말이 없으면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아직 고요함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녁 배우자 곁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같은 공기를 나누며 10분을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꾸어야 할 관계의 품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이 던지는 모욕은 마음의 껍질에서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한 사람, 내 가장 깊은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가장 상처받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은 다릅니다. 그것은 껍질을 비껴가 곧장 심장 한가운데를 찌릅니다. 비도 나지 않고 멍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의 독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 종류의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무기로 쓰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 그때도 당신은 이랬어. 몇 년 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실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라고. 그 남성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눈빛에서 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무기로 쓰는 말은 상대를 영원히 그 실패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배하려는 에너지 흡혈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남편은 저렇게 하더라. 누구 아내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 우리 딸은 저 집 며느리만 못하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를 작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자신을 지워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말은 사람의 운기를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독입니다. 화를 내며 던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는 반박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인 양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당신이 뭘 알겠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이 말들은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비판은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를 향한 말은 고칠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 자살의 씨앗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말의 독을 배우자에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 규칙을 정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말을 하기 전 딱 3박자를 쉬십시오. 그 3박자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찌르는 말인가? 그 짧은 침묵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존엄의 의식이 됩니다. 오늘 밤 그 3박자를 연습하십시오. 사람들은 사과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 그 말이 만들어낸 상처가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를 보아왔습니다. 사과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다만 상처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리잔이 산산이 깨진 뒤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해서 그 유리가 다시 붙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아무리 많은 사과를 쏟아부어도 그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 깊이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식들 이야기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차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 말은 그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예전처럼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맞추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의 문은 그날 이후 조금 더 닫혀버린 것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세월의 지층이 쌓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수십 년의 지층을 한순간에 말이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은 짓는 것보다 허무는 속도가 언제나 빠릅니다. 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단 몇 초면 족합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 말을 다스리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받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의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 말이 지금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에너지를 흡혈하는 말은 관계의 온기를 고갈시키고 빛나는 고독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쌓인 벽 앞에서 사람은 혼자이되 충만하지 못하고 함께이되 따뜻하지 못한 채 서서히 관계 안에서 영적 자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너진 뒤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배우자의 신뢰를 쌓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허무는 말을 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밤의 고요한 자문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배신, 거짓말, 극적인 사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관계는 항상 폭발적인 사건으로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전혀 다른 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부부를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갈라놓는 것은 극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매일 저녁 소파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무관심의 말들입니다. 응, 몰라,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물어봐? 이 말들은 칼처럼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마치 봄비에 돌이 깎이듯 상대의 존재감을 지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40년이 넘게 함께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를 따로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 옆에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무관심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눈을 텔레비전에 고정한 채 짧은 대답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대답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아내의 마음속에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구멍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관심의 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짧고 건성인 대답입니다. 상대가 진지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라고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묵보다 더 차가운 거절입니다. 상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는 것, 눈을 마주치려 했는데 외면당하는 것. 이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무시당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철저한 영적 자살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부부일수록 이 무관심의 독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바빠서 서로의 무관심을 채울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집안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십 년간 쌓여온 무관심의 두께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운기가 고갈된 관계는 그 적막 속에서 더 이상 서로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래, 알아서 해 라는 말로 그 사람의 하루를 조용히 지워버리셨습니까? 관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할 때 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저녁 배우자가 말을 꺼내는 순간 하던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5분이 수십 년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거리를 좁히는 존엄의 의식이 됩니다. 감정은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증거라고, 억누르면 병이 된다고.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후자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감정이 극에 달한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 상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머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말을 먼저 다스립니다. 저는 한 남성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 다투다가 당신은 내 인생에서 짐이었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직전 단 한 번이라도 숨을 들이쉬었느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지킬 수도 있었다고. 감정의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빠릅니다.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먼저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분노가 말을 만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불꽃이고 말은 기름입니다. 불꽃만으로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끼얹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부부싸움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분노가 말이라는 기름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말 사이에 단 한 박자의 강역을 두는 것입니다. 그 한 박자 안에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내면적 힘입니다. 산은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산은 그 어떤 바람보다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상대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말로 찌를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에서의 빛나는 고독, 즉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존엄한 평화입니다. 에너지 흡혈의 관계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웅이는 함께 고갈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내뱉은 말 중에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보다 말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두 사람 모두의 존엄이 살아남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그 물을 마시는 시간 동안 입을 닫으십시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여러분의 말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침묵의 한 잔이 수십 년의 관계를 지키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을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고 존중은 머리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둘은 별개의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외투입니다. 사랑이라는 불꽃이 아무리 뜨겁게 타오른다 해도 존중이라는 외투가 없으면 그 불꽃은 바람 한 번에 꺼져버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서서히 살 곳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안의 공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존중이 없는 집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도 각자 텅 빈 방에 홀로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웃지 않은 집처럼 벽과 바닥과 천장에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드실 거지요? 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말을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은 그제야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됐어. 라고.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무시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놀람도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귀찮다는 듯 대답하지 않는 것,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를 낮추는 말을 하는 것, 손님 앞에서 배우자의 실수를 들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관계의 운기를 완전히 고갈시켜 버립니다. 존중을 잃은 관계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에너지 흡혈의 굴레에 갇힙니다. 한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 굴레 안에서 두 사람 모두의 삶은 점점 더 작아지고 빛을 잃어갑니다. 그것이 존엄이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매일 조금씩.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높이는 말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 손님 앞에서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아무도 없는 둘만의 자리에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을 지키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만 존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식었다 해도 존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신기하게도 식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조금씩 살아납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돌아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존중합니다.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둘만의 자리에서도, 피곤한 저녁에도,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는 순간에도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말을 선택하셨습니까? 혹은 오늘도 습관처럼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을 무심코 던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존중의 온기를 되살리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내색하지 않는다고,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어 왔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산이 폭풍을 견디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가는데도 폭풍을 견디는 척한다면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참는 사람은
그 말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참는 사람이 먼저 늙어가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저는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거친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고 자식들 앞에서 면박을 주어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참으로 현명하고 덕스러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괜찮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스스로 갉아먹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자살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참아내면서 스스로를 지워온 것입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의식하면서 견디는 것은 삶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아프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강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소리조차 나지 않을 때, 그것은 강물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물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상처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바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 흡혈이 일어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운기가 고갈되어 가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갈은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상처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빛나는 고독은 혼자 상처를 사귀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상처를 참는 미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때 거리를 두며, 떠나야 할 때 조용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를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내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 어딘가가 무겁거나 아프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의 존엄을 되살리는 의식의 시작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가장 많이 목격한 인간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던질 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서운함이 극에 달했을 때, 피로가 쌓여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을 때, 그 순간에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그 말이 이미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박힌 자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후회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마음은 이미 멀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곁을 떠난 뒤입니다. 후회는 항상 그렇게 옵니다. 너무 선명하게, 너무 늦게. 저는 오래전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강하고 과묵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셨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쑥스러워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이미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그분 곁에 앉았을 때 그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 못했어요. 라고. 수고했다는 말도, 당신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도. 그 말들이 얼마나 쉬운 말인지 이제 와서 알겠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분이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무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현재의 감정에 가장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분노, 지금 이 순간의 서운함, 지금 이 순간의 피로가 미래의 후회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 훗날의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말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낸 결과를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비극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비극은 더욱 선명하게 반복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고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리고 그 상처들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관계의 웅이는 이미 완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단 한순간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지금 이 말을 할 것인가? 만약 내가 임종의 자리에서 오늘을 돌아본다면 이 말이 후회로 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가을 낙엽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도 그러합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아끼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관계를 지키겠다는 존엄의 선언입니다. 에너지 흡혈을 일삼는 말들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운기를 소진시키고 관계의 빛을 꺼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신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 그 말들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말이 결국 영영하지 못한 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배우자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마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오늘 건네는 것이 후회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담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책들도 그렇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표현하라고. 그러나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절반만 맞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화의 양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이야기해도 그 말 속에 품격이 없다면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에 단 10마디를 나누더라도 그 10마디 안에 진심과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수천 마디의 빈말보다 훨씬 깊이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화가 아닙니다. 더 품격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오래전 80을 넘기신 한 부부를 알고 지냈습니다. 두 분은 하루 종일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마주하고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바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사이의 공기는 제가 방문하는 어느 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찾아갔을 때 남편분이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소 라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얼굴 전체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긴장해 있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말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상대를 향한 진심입니다. 형식을 채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담은 말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상대가 지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는 것,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말의 온도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온도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라는 말과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한번 들어볼래요 라는 말은 담긴 내용은 같지만 온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 온도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말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관계 안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운기를 살려내고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노년이 되면 말의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몸의 활력이 말의 거칠음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줍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말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왔는지가 노년의 말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그 사람의 삶 전체의 결정체입니다. 빛나는 고독을 아는 사람, 즉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존엄을 단단히 지켜온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의 삶이 빚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의식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건넨 말들이 품격 있는 말이었습니까? 그 말들은 상대를 살리는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무심하게 던져진 것이었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우자에게 건넬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먼저 준비하십시오. 어떤 말을, 어떤 온도로, 어떤 순간에 건넬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준비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여러분의 노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아침의 한순간이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는 말과 듣고 나면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말. 듣고 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말과 듣고 나면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고 싶어지는 말. 저는 이 두 종류의 말을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채우는 말과 에너지를 빼앗는 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두 사람의 삶 전체의 빛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채우는 말이 오가는 집에서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는 말들이 쌓인 집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운기를 살리기도 하고 고갈시키기도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두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의 남편은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안 될 텐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반박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말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에서 저는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에서 호기심이 사라지고, 걸음걸이에서 가벼움이 사라지고, 웃음에서 자발성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부부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사소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당신이 그런 걸 알아채다니 오늘도 수고가 많았소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아내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웃음이 잦았으며 몸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말이 사람을 늙게도 하고 젊게도 한다는 것을 저는 그 두 부부를 통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말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가능성을 닫습니다. 어차피 안 돼, 해봤자야. 그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은 상대가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립니다. 둘째로 그것은 상대를 작게 정의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말은 상대를 변호할 수 없는 존재로 못 박아버립니다. 셋째로 그것은 삶의 의미를 희석시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라는 말은 상대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빼앗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인 관계에서는 영적 자살이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상대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 삶의 의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 흡혈이 가장 교묘하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폭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채우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거창하거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한 것이 보기 좋았어. 그 생각 나쁘지 않은데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상대의 노력을 보고 있다는 것, 상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운기를 살려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말은 빛나는 고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이되 충만하고 함께이되 각자의 빛을 잃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은 서로의 운기를 살려주는 말들이 오가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에게 에너지를 채우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는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배우자의 말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조금씩 소진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배우자에게 건넨 말 중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말이 몇 마디였는지를 조용히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일은 반드시 한마디를 건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 저녁의 조용한 헤아림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며 여러분과 배우자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존엄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신뢰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지를 직면해왔습니다. 무관심이 어떻게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지, 존중이 어떻게 사랑을 지켜내는지, 참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먼저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후회가 어떻게 항상 늦게 찾아오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쇠락의 계절이 아닙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꾸어온 것들이 가을이 되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평생을 살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과 사랑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무르익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깊습니다. 젊은 날의 말은 빠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깊이와 무게야말로 오랜 세월이 두 사람에게 선물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수확의 계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계절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아흔이 가까운 한 노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걷고 계셨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몸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걷는 모습에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발을 헛디딜 뻔하자 아내가 아무 말 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분은 그 순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고마움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50년이 넘게 함께 살아온 두 몸이 서로를 알아보듯
말없이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고 서로의 운기를 살려주며 쌓아온 것이 그 한순간의 말 없는 손짓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다스린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노년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을 억누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에 담긴 힘을 알고 그 힘을 상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때에 맞게 건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안에서 조용히 녹여내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의 온기를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고 그것이 평생의 동반자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빛나는 고독을 아는 사람은 혼자서도 충만하지만 그 충만함을 상대와 나눌 줄도 압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말 대신 에너지를 채우는 말을 선택하고 영적 자살로 이어지는 침묵의 무시 대신 존엄을 살리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관계의 운기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 긴 여정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열고 단 한 문장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침묵의 상처 대신 존엄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혹은 여러분만의 말로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온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스리는 여정은 오늘 이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르신 벗들이여,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수학의 계절답게 풍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 하루의 무게가 사르르 내려앉기를, 그리고 어떤 불편한 꿈도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조용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